해로운 의료적인 개입들, 여기서 말하는 의료적인 개입이라면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만 바꾸면 될 것을 저희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것이 모든 약은 독약이다라는 걸 배웠는데요. 해로운 의료적인 개입들, 다시 말하면 암 환자들과 같은 만성질환에는 급성질환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만성질환에는 생활습관과 하버드 의대가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으로 많은 만성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때는 의료적인 개입보다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의료적인 개입,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이런 의료적인 개입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여기 이제 많은 논문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믿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근경색약을 드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폐암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많은 약들이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특별히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처방했을 때 바로 심장 기능에 디스펑션이 와서 심부전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이런 많은 질병들 가운데 약물을 썼을 때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의 이 바브라 스타필드 박사님이 쓴 논문에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의료 과실이 암이나 심장병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의료 과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에 최소 22만 5천 명이 의원성 원인으로 사망합니다. 이건 2000년 기준에 최소 22만 5천 명이 의원성 원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진이든 치료 행위든 의사로부터 유발된 의료 과실로 사망하는 것을 의원성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요. 의료 과실의 1%에서 10% 정도만 보고되기 때문에 매년 의사로 인한 사망의 실제 수치는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암과 심장병을 합친 사망률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넘버 원이 심장병이고 넘버 투가 암이고 넘버 쓰리가 바로 의원성 원인이 세 번째 원인인데 사실 FDA 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 암과 심장병을 합친 넘버 원, 넘버 투보다 이 넘버 원과 넘버 투를 합친 사망률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넘버 쓰리 바로 의원성 원인에 의해서 많은 만성질환자들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조차도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나 또는 유방암보다 에이즈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영국 의학 저널 편집자인 리처드 스미스 박사가 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의학적 증거의 빈곤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이 논문에는요, Where is the wisdom?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The poverty of medical evidence. 의학적 증거의 빈곤이라는 이 내용의 논문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이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논평은 바로 의료 시스템의 딜레마를 자세하게 찝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이 논평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 보건정책관리학 교수님인 데이빗 에디 박사님의 냉정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여기 Yet only about 15% of medical interventions are supported by solid scientific evidence. 데이빗 에디 프로페서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게 바로 이 메디컬 인터벤션, 의학적인 개입의 약 몇 프로만이 증거가 있냐면 15%만이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85%의 증거가 없는, 사실 저도 이제
석사 과정에서 보건학을 공부할 때 이 근거 기반의 의학에 대해서 많은 이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이런 모든 약물 처방, 특별히 이 의학적인 개입에 15%만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고, 나머지 85%는 그렇다면 역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85%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스미스 박사는 또한 이는 부분적으로는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의 1%만이 과학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만이 과학적으로 올바르고 또한 많은 치료법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제 마루타로 실험 대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의료 치료의 예는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여전히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빗 H. 뉴먼 박사님은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믿는 것이라는 글에서 의학적인 관념이 증거 기반 의학을 어떻게 밀어내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계에서는요, 저희가 수많은 논문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약물 처방의 한계와 의학적인 개입의 한계를 너무나 저희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의학적인 관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그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을 처방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상고병으로 시작해서 큰 만성질환으로 암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많은 분들은요, 유방암 환자가 1기, 2기에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30년을 넘게 하는 분들을 케어하면서 의료인들은 거의 항암 방사선 수술을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대개는 위험할 때 수술까지만 하고 대부분은 항암과 방사선을 안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자면, 저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아주 맹신을 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는 것이 아주 루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의학적인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복률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 전이가 많이 되신 분들을 보면 계속 그 약물에 의한 독성 때문에 계속 부작용으로 계속 전이 재발되는 그런 경로를 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의학적인 관념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응고되어서 심근경색에 이르러 오면 그런 환자들에게 베타 차단제를 주도록 지시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유 선생의 심근경색이라 오늘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심장 근육이 딱 굳어서 경색이 됐을 때 갑자기 응고되면 베타 차단제를 처방을 해서 그러면은 심근경색 후에는 초기에 멈췄던 심장이 가끔씩 빠르고 강하게 뛰지만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긴장된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해 왔는데, 이러한 의학적인 관념, 이러한 논리적 접근법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후유증이 옵니다. 부작용이. 폐암으로 오기도 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오래 드시던 분들이 하버드 의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베타 차단제는 아시다시피 흥분시키는 신경,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제를 차단해서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그 수축력이나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주도록 지시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접근인가를 한번 보시자면, 28개의 연구 중에 26개의 연구 결과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조기 투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앗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암으로 지금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인데,
자, 2005년 약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심근경색 후에 취약하고 이른 시간에 베타차단제를 투여하게 되면 심부전을 확실히 증가시킨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의학적인 관념이 고혈압, 고지혈의 이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관념이고, 또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차단제를 처방해서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심부전을 확실히 증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왜 먹는지, 왜 안 먹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난소암 환자는 유방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성 암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제 먹을 필요도 없이 이제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암제를 안 먹으면 불안해서 암이 더 크고 재발될까봐 항암제를 지금 계속 오랫동안 드셨는데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오늘 오셔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걸 설득을 시켜야 할지.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차단제를 처방했을 때 확실하게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부전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아주 맹신하는 것을 밝혀낸 연구진들은 심근경색증 이후에 혈류 역학 상태가 안정화된 경우에만 베타 차단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 데이빗 뉴먼 박사님의 책에서 의학적인 관념이 증거 기반을 어떻게 밀어내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의학계 대다수의 관념과는 달리 심근경색 후에는 사실은 심장 근육이 굳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장이 빨리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펌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맥이 아주 얕게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심근경색 후에 심장의 힘찬 반응이 내 몸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산소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심장의 이 펌핑, 산소가 투입되는 것을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한다? 이 중요한 순간에 심장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막힘을 풀려면 더 막아야 돼요? 이 막힘을 풀어주기 위해서 심장을 더 억제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이, 더 강하게 펌핑을 해야 될까요? 근데 베타 차단제는 거꾸로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체는 인간의 의학적인 개입보다 우위에 있는 그들만의 완벽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신뢰하지 않아요. 심근경색 직후에 이러한 약에 베타 차단제를 처방했을 때 치명적인 심장마비 스트로크가 와서요. 심장마비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검증이 뒷받침된 치료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심근경색 후에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이.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것이. 자,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시작은 유방암 1기, 2기에서 시작했는데 림프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뼈까지 전이됐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그것을 일컬어 심근경색 직후에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스트로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수없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검증이 뒷받침된 치료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일컬어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법화된 가운 입은 돌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고 하는 암 자연추 백과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장에 계속 소개되고 있죠.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들을 비하인드를 소개하면서 많은 경우에 거기 만화로 사파로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그려놨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는데 메스를 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의학적인 관념이 과학적인 근거 기반에 전혀 놓여 있지 않는 이러한 모순되는 다른 예들의 목록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가 처방받는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는 부작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플라시보보다 효과적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프로작이 처방되고 있어요. 자, 플라시보가 뭔지 아시죠? 예,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이펙트 뭔지 아시죠?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짜 약과 가짜 약, 플라시보를 비교해서 전혀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이 약이 내 유방암을 고치는 약이다 라고 믿었을 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신약이 개발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인데요. 자, 프로작은요, 우울증 환자에게 전혀 플라시보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증 환자에게 프로작이 처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대 암 치료의 성공 기록은 가장 약한 플라시보 위약에도 효과를 못 미쳐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암제는 평균적으로 암 환자에게 약 7%만 치료가 돼요. 93%가 아니라 7%밖에 치료가 안 되는데도 여러분은 내가 지금 유방암 항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을 거야. 그래서 폐에서 뼈에서 림프까지 전이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잘 생각을 더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잘못된 의학적인 관념이 얼마나 이 증거 기반에 놓여 있지 않은지를 보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중이염이나 기관지염, 축농증, 인후통 등에 복용하는 항생제가 해당 부위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매년 7명 중 1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이러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죠. 항생제가 가장 많이 남용되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일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의학적인 보고들을 보면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약물이 어떤 부작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계속 재발전이 되는지를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간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항생제를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슈퍼버그로 인해서, 슈퍼버그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박테리아를 일컬어 슈퍼버그가 발생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항생제 남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의사들은 매년 약 60만 건의 허리 수술을 하는데 여기 우리 개천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허리가 이제 조금 농사 지면서 계속 구부리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허리와 또 이제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올 때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작년에는 걸어 다니시는 걸 봤는데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도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로 다니시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할머님만 제가 3분을 알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매년 약 60만 건의 허리 수술을 하는데 여기에는 비용 약 2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허리 수술이 비수술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매년 약 60만 건의 허리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릎 골관절염을 교정하는 관절경 수술, 여러분 아시죠? 관절에 작은 카메라와 수술용 기구를 삽입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하는 이 수술을 일컬어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무릎 골관절염을 교정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흉내를 내려고 가벼운 마취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엉터리 수술보다 효과가 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관절경 수술은 비침습적인 물리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매년 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무릎 골관절염의 이 관절경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의학적 관념이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아이들이 처방받는 기침 시럽은 효능이 입증된 적이 전혀 없고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의사들로부터 아이들은 이제 기침 시럽을 처방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용이 뭐냐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고 펌핑하는데 이상이 오고 발작이 오고 호흡 정지, 사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기반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통속적인 의학적인 관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이 소아청소년 의학 기록에 발표한 바와 같이 소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인한 합병증과 과다 복용이 응급실 방문하는 어린이들의 3분의 2가 이 잘못된 의약품 합병증과 과다 복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3분의 2는 응급실을 찾는 아이들의 3분의 2는 의약품을 잘못 방치해서 됐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정확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것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2007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기침약 투여를 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부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암 환자들에게 7%의 이 성공률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평생 1년, 2년, 3년 그러면서 이제 온 전신에 전이 돼서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 돼서 오늘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는 황달기가 와서 복수가 빵빵하게 차고 이제는 한 달 남짓했으니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라고 이런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근거 기반의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속적인 의학적인 관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하는가? 모든 증상마다 폐암에 맞는 치료제가, 유방암에는 유방에 맞는 치료제가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의 유혹은 거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봤지만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심근경색의 원인도, 심장병의 원인도, 그래서 스트로크 와서 쓰러질 때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는 원인도,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모야 등의 원인도, 폐암의 원인도, 대장암의 원인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과연 내가 정말 지혜로운지, where is the wisdom? 여러분들의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처방받고 있는 모든 치료제들이 과연 근거 기반에 의한 의학적인 증거의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체크하고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효과와는 관계없이 마치 신앙처럼 여러분들이 이 약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루타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그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가진 우리 종합적인 시스템인 내 몸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효약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죠. 하지만 값 비싸고 침습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해로운 의료적인 개입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항생제가 정말 이 가벼운 부비동 감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알러지 반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허리 수술이 꼭 필요할까? 작년에는 걸어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올해는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휠체어 타고 걷지를 못하세요. 이 허리 수술이 꼭 필요한가? 과연 내가 받고 있는 항암 화학요법이 내 암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일까? 나는 이 의학적인 관념 대신 실증적 데이터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증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대의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많은 우리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그 치료제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건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논문에 있는 내용처럼
약 15%만이 근거 기반 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85%의 증거가 없는 이 치료 위에 여러분들이 그 신념을 두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